약속은 먼저 팔렸고 손님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송도의 상가를 산 사람들은 곧 완성도의 국제도시의 미래를 믿고 거액을 걸었습니다. 정작 그들 앞에 남은 건 불 꺼진 점포와 유리문마다 빼곡히 붙은 임대문이었습니다. 위층 아파트에는 불이 켜져 있고 센트럴파크에는 사람들이 걷고 대기업 건물에도 직원들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건물이 1층으로 내려가는 순간 풍경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텅 빈 복도와 간판만 걸린 가게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송도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불과 1년 만에 15배 폭등했고 주민 수에 비해 상가 면적도 주요 수도권 신도시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도시는 분명 살아있는데 왜 가장 먼저 문을 연 상가들부터 손님을 기다리다 무너진 걸까요?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가장 먼저 믿은 사람들은 왜 마지막에 빈 상가와 빚만 떠안게 된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상가가 송도의 실패 뒤에 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송도가 가장 화려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상가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송도는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처럼 보였어요. 바다였던 땅 위로 초고층 아파트가 솟아올랐고 센트럴파크와 국제학교, 컨벤션 센터와 기업 빌딩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투입된 돈만 약 24조 4천억 원. 평범한 신도시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를 통째로 새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베팅이었습니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고 학교와 병원이 채워지면 직원과 주민,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려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이고 먼저 문을 연 상가들은 그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약속대로라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빗나간 이유를 두고 사람들은 늘 도시 밖을 먼저 지목했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멀어서 그렇다.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이라 유동인구가 부족하다. 넓게 퍼진 도시구조와 부족한 교통망이 상권을 죽였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남습니다. 9만 명도 되지 않던 송도의 인구는 불과 9년 만에 21만 명을 넘어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대기업도 빠르게 몸집을 키웠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도시가 아닌데도 상가는 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고 있던 숫자부터 잘못된 거예요. 송도의 근열은 사람이 몇 명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 들어왔는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업과 손님이 충분히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와 상가부터 분양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도시의 미래를 먼저 현금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모한 선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갯벌을 메운 땅에는 도로도, 공원도, 학교도 없었습니다. 기업을 데려오려면 먼저 도시를 만들어야 했고 도시를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세운 NSIC는 주택 분양 수익을 공원과 도로, 학교와 컨벤션 센터 같은 기반 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연계 개발 방식을 택했습니다. 집을 먼저 팔아 도시의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기업과 업무 시설을 채워 넣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민이 들어오는 속도만큼 일자리와 업무 시설, 상권도 함께 따라와야 했습니다. 답은 숫자 2개만 보면 선명해져요. 2025년 4월 인천시의회 자료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주택건설용지 개발 진척률은 93%였습니다. 주택용지 대부분이 개발이나 착공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반면 상업업무용지는 47%에 머물렀습니다. 아파트 창문에는 불이 켜졌지만 그 사람들이 일하고 돈을 쓸 도시의 절반 이상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면 다음에는 업무시설을 지어야 했습니다. 실제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개발은 다시 아파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판 것은 도시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시작된 뒤에도 주거 개발이 계속 앞서간 데에는 사업 구조의 차이도 있었어요. 아파트는 분양과 함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업무 빌딩은 입주 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을 먼저 투입해야 했습니다. 사업자들이 주거 개발을 우선할수록 업무 시설은 뒤로 밀렸고 기업이 부족할수록 업무 빌딩 투자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업무 시설이 부족하니 기업 유치도 더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도시를 움직이던 연료가 어느 순간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된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고 멈춘 기능들을 밀어붙일 주체가 필요했습니다. 송도가 바로 그 문턱에 섰을 때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2015년 도시를 움직이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단계의 사업을 이끌어야 할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바로 그 문 앞에서 충돌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사업을 누가 어떻게 끌고 갈지를 두고 양측이 맞섰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신규 사업 착수와 아트센터 준공 등이 지연되거나 중단됐습니다. 분쟁은 고소와 고발을 거쳐 2019년 게일이 포스코 건설을 상대로 ICC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단계까지 번졌습니다. 이 싸움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위층 아파트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도시의 다음 단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조율해야 할 두 회사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핵심 개발 사업의 결정과 추진은 약 3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문제는 공사 일정표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송도가 멈춰있는 동안 기업 유치 경쟁은 계속됐어요. 기업이 새로운 도시로 직원을 보내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직원을 보내면 그 가족은 어디서 살 것인가? 아이는 어느 학교에 다닐 것인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가? 함께 일할 기업과 인력은 이미 모여 있는가? 송도에는 번쩍이는 빌딩이 있었지만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병원은 곧 들어옵니다. 학교도 곧 늘어납니다. 기업도 곧 더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업은 곧이라는 단어에 수백 명의 직원과 가족을 걸지 않아요. 몇 년 뒤 개발이 다시 움직였을 때는 다른 지역의 선택지도 이미 늘어난 뒤였습니다. 그 3년은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기업 유치 경쟁에서 송도가 선택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도시의 각 기능이 서로 먼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구조였어요. 기업은 학교와 병원이 먼저 갖춰지기를 기다렸고 생활시설은 충분한 수요가 생기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민은 일할 기업이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상가는 그 모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다음 단계만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송도 전체가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는 세계적인 성공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거대한 공장과 연구시설에는 사람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산업은 분명히 커졌어요. 그렇다면 왜 그 성공은 같은 송도 안에 상권 전체로 번지지 못했을까요? 공장과 연구시설이 성장한다고 기업 본사와 업무시설, 병원과 문화시설, 쇼핑과 소비공간까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이오는 송도의 한 축을 성공시켰지만 송도가 팔았던 것은 한 축이 아니라 도시 전체였습니다. 일하고, 머물고, 소비하는 기능이 함께 맞물려야 했지만 나머지 축은 여전히 뒤처져 있었어요. 2023년 인천시와 NSIC는 멈춘 개발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시의 시계를 다시 돌리려는 시도는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대신 버틴 사람들의 시계였어요. 아파트를 산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들어가 살 공간을 샀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산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손님을 샀습니다. 기업 직원과 새로 들어올 주민, 병원과 컨벤션 센터를 찾을 방문객이 언젠가 이 거리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약속에 돈을 건 거예요. 하지만 약속했던 손님보다 대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문을 열어도 예상했던 매출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닫히면 소유주는 월세를 낮춰 새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간판과 메뉴는 바뀌었지만 유리문 밖 풍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가게가 사라지면 빈 점포 안에는 철거하지 못한 집기와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만 남았습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위험을 떠안은 개인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하루 2시간 더 일한다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고 소유주가 월세를 더 깎는다고 비어있던 업무시설과 상권이 한꺼번에 채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도시에게 10년은 개발 계획을 고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10년은 대출을 갚고 가게를 버티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잃는 시간입니다. 도시는 내일 완성돼도 되지만 가게는 오늘 매출을 내야 합니다. 물론 상가를 산 사람들도 미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 스스로 투자했습니다. 기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고 모든 책임을 도시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믿고 돈을 건 이상 그 선택의 책임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감수한 투자 위험과 도시의 핵심 기능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뒤처진 위험이 같은 것이었느냐는 겁니다. 개인은 미래에 투자했지만 그 미래가 언제 완성될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의 시간이 멈추는 동안에도 대출이자와 관리비, 가계의 적자는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도의 미래가 도착하더라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임이 투자자의 판단에 더 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도시에 지연된 약속에 더 크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약속은 먼저 팔렸고 손님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송도의 상가를 산 사람들은 곧 완성도의 국제도시의 미래를 믿고 거액을 걸었습니다. 정작 그들 앞에 남은 건 불 꺼진 점포와 유리문마다 빼곡히 붙은 임대문이었습니다. 위층 아파트에는 불이 켜져 있고 센트럴파크에는 사람들이 걷고 대기업 건물에도 직원들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건물이 1층으로 내려가는 순간 풍경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텅 빈 복도와 간판만 걸린 가게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송도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불과 1년 만에 15배 폭등했고 주민 수에 비해 상가 면적도 주요 수도권 신도시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도시는 분명 살아있는데 왜 가장 먼저 문을 연 상가들부터 손님을 기다리다 무너진 걸까요?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가장 먼저 믿은 사람들은 왜 마지막에 빈 상가와 빚만 떠안게 된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상가가 송도의 실패 뒤에 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송도가 가장 화려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상가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송도는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처럼 보였어요. 바다였던 땅 위로 초고층 아파트가 솟아올랐고 센트럴파크와 국제학교, 컨벤션 센터와 기업 빌딩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투입된 돈만 약 24조 4천억 원. 평범한 신도시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를 통째로 새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베팅이었습니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고 학교와 병원이 채워지면 직원과 주민,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려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이고 먼저 문을 연 상가들은 그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약속대로라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빗나간 이유를 두고 사람들은 늘 도시 밖을 먼저 지목했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멀어서 그렇다.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이라 유동인구가 부족하다. 넓게 퍼진 도시구조와 부족한 교통망이 상권을 죽였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남습니다. 9만 명도 되지 않던 송도의 인구는 불과 9년 만에 21만 명을 넘어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대기업도 빠르게 몸집을 키웠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도시가 아닌데도 상가는 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고 있던 숫자부터 잘못된 거예요. 송도의 근열은 사람이 몇 명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 들어왔는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업과 손님이 충분히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와 상가부터 분양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도시의 미래를 먼저 현금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모한 선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갯벌을 메운 땅에는 도로도, 공원도, 학교도 없었습니다. 기업을 데려오려면 먼저 도시를 만들어야 했고 도시를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세운 NSIC는 주택 분양 수익을 공원과 도로, 학교와 컨벤션 센터 같은 기반 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연계 개발 방식을 택했습니다. 집을 먼저 팔아 도시의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기업과 업무 시설을 채워 넣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민이 들어오는 속도만큼 일자리와 업무 시설, 상권도 함께 따라와야 했습니다. 답은 숫자 2개만 보면 선명해져요. 2025년 4월 인천시의회 자료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주택건설 용지 개발 진척률은 93%였습니다. 주택용지 대부분이 개발이나 착공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반면 상업 업무 용지는 47%에 머물렀습니다. 아파트 창문에는 불이 켜졌지만 그 사람들이 일하고 돈을 쓸 도시의 절반 이상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면 다음에는 업무 시설을 지어야 했습니다. 실제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개발은 다시 아파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판 것은 도시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시작된 뒤에도 주거 개발이 계속 앞서간 데에는 사업 구조의 차이도 있었어요. 아파트는 분양과 함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업무 빌딩은 입주 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을 먼저 투입해야 했습니다. 사업자들이 주거 개발을 우선할수록 업무 시설은 뒤로 밀렸고 기업이 부족할수록 업무 빌딩 투자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업무 시설이 부족하니 기업 유치도 더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도시를 움직이던 연료가 어느 순간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된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고 멈춘 기능들을 밀어붙일 주체가 필요했습니다. 송도가 바로 그 문턱에 섰을 때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2015년 도시를 움직이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단계의 사업을 이끌어야 할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바로 그 문 앞에서 충돌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사업을 누가 어떻게 끌고 갈지를 두고 양측이 맞섰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신규 사업 착수와 아트센터 준공 등이 지연되거나 중단됐습니다. 분쟁은 고소와 고발을 거쳐 2019년 게일이 포스코 건설을 상대로 ICC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단계까지 번졌습니다. 이 싸움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위층 아파트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도시의 다음 단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조율해야 할 두 회사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핵심 개발 사업의 결정과 추진은 약 3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문제는 공사 일정표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송도가 멈춰있는 동안 기업 유치 경쟁은 계속됐어요. 기업이 새로운 도시로 직원을 보내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직원을 보내면 그 가족은 어디서 살 것인가? 아이는 어느 학교에 다닐 것인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가? 함께 일할 기업과 인력은 이미 모여 있는가? 송도에는 번쩍이는 빌딩이 있었지만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병원은 곧 들어옵니다. 학교도 곧 늘어납니다. 기업도 곧 더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업은 곧이라는 단어에 수백 명의 직원과 가족을 걸지 않아요. 몇 년 뒤 개발이 다시 움직였을 때는 다른 지역의 선택지도 이미 늘어난 뒤였습니다. 그 3년은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기업 유치 경쟁에서 송도가 선택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도시의 각 기능이 서로 먼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구조였어요. 기업은 학교와 병원이 먼저 갖춰지기를 기다렸고 생활시설은 충분한 수요가 생기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민은 일할 기업이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상가는 그 모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다음 단계만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송도 전체가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는 세계적인 성공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거대한 공장과 연구시설에는 사람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산업은 분명히 커졌어요. 그렇다면 왜 그 성공은 같은 송도 안에 상권 전체로 번지지 못했을까요? 공장과 연구시설이 성장한다고 기업 본사와 업무시설, 병원과 문화시설, 쇼핑과 소비공간까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이오는 송도의 한 축을 성공시켰지만 송도가 팔았던 것은 한 축이 아니라 도시 전체였습니다. 일하고, 머물고, 소비하는 기능이 함께 맞물려야 했지만 나머지 축은 여전히 뒤처져 있었어요. 2023년 인천시와 NSIC는 멈춘 개발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시의 시계를 다시 돌리려는 시도는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대신 버틴 사람들의 시계였어요. 아파트를 산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들어가 살 공간을 샀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산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손님을 샀습니다. 기업 직원과 새로 들어올 주민, 병원과 컨벤션 센터를 찾을 방문객이 언젠가 이 거리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약속에 돈을 건 거예요. 하지만 약속했던 손님보다 대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문을 열어도 예상했던 매출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닫히면 소유주는 월세를 낮춰 새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간판과 메뉴는 바뀌었지만 유리문 밖 풍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가게가 사라지면 빈 점포 안에는 철거하지 못한 집기와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만 남았습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위험을 떠안은 개인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하루 2시간 더 일한다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고 소유주가 월세를 더 깎는다고 비어있던 업무시설과 상권이 한꺼번에 채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도시에게 10년은 개발 계획을 고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10년은 대출을 갚고 가게를 버티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잃는 시간입니다. 도시는 내일 완성돼도 되지만 가게는 오늘 매출을 내야 합니다. 물론 상가를 산 사람들도 미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 스스로 투자했습니다. 기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고 모든 책임을 도시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믿고 돈을 건 이상 그 선택의 책임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감수한 투자 위험과 도시의 핵심 기능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뒤처진 위험이 같은 것이었느냐는 겁니다. 개인은 미래에 투자했지만 그 미래가 언제 완성될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의 시간이 멈추는 동안에도 대출이자와 관리비, 가계의 적자는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도의 미래가 도착하더라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임이 투자자의 판단에 더 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도시의 지연된 약속에 더 크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약속은 먼저 팔렸고 손님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송도의 상가를 산 사람들은 곧 완성도의 국제도시의 미래를 믿고 거액을 걸었습니다. 정작 그들 앞에 남은 건 불 꺼진 점포와 유리문마다 빼곡히 붙은 임대문이었습니다. 위층 아파트에는 불이 켜져 있고 센트럴파크에는 사람들이 걷고 대기업 건물에도 직원들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건물이 1층으로 내려가는 순간 풍경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텅 빈 복도와 간판만 걸린 가게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송도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불과 1년 만에 15배 폭등했고 주민 수에 비해 상가 면적도 주요 수도권 신도시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도시는 분명 살아있는데 왜 가장 먼저 문을 연 상가들부터 손님을 기다리다 무너진 걸까요?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가장 먼저 믿은 사람들은 왜 마지막에 빈 상가와 빚만 떠안게 된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상가가 송도의 실패 뒤에 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송도가 가장 화려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상가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송도는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처럼 보였어요. 바다였던 땅 위로 초고층 아파트가 솟아올랐고 센트럴파크와 국제학교, 컨벤션 센터와 기업 빌딩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투입된 돈만 약 24조 4천억 원. 평범한 신도시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를 통째로 새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베팅이었습니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고 학교와 병원이 채워지면 직원과 주민,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려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이고 먼저 문을 연 상가들은 그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약속대로라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빗나간 이유를 두고 사람들은 늘 도시 밖을 먼저 지목했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멀어서 그렇다. 주거 중심의 배드타운이라 유동인구가 부족하다. 넓게 퍼진 도시구조와 부족한 교통망이 상권을 죽였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남습니다. 9만 명도 되지 않던 송도의 인구는 불과 9년 만에 21만 명을 넘어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대기업도 빠르게 몸집을 키웠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도시가 아닌데도 상가는 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고 있던 숫자부터 잘못된 거예요. 송도의 균열은 사람이 몇 명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 들어왔는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업과 손님이 충분히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와 상가부터 분양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도시의 미래를 먼저 현금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모한 선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갯벌을 메운 땅에는 도로도, 공무원도, 학교도 없었습니다. 기업을 데려오려면 먼저 도시를 만들어야 했고 도시를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세운 NSIC는 주택 분양 수익을 공원과 도로, 학교와 컨벤션 센터 같은 기반 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연계 개발 방식을 택했습니다. 집을 먼저 팔아 도시의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기업과 업무 시설을 채워넣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민이 들어오는 속도만큼 일자리와 업무 시설, 상권도 함께 따라와야 했습니다. 답은 숫자 2개만 보면 선명해져요. 2025년 4월 인천시의회 자료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주택건설 용지 개발 진척률은 93%였습니다. 주택용지 대부분이 개발이나 착공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반면 상업 업무 용지는 47%에 머물렀습니다. 아파트 창문에는 불이 켜졌지만 그 사람들이 일하고 돈을 쓸 도시의 절반 이상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면 다음에는 업무 시설을 지어야 했습니다. 실제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개발은 다시 아파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판 것은 도시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시작된 뒤에도 주거 개발이 계속 앞서간 데에는 사업 구조의 차이도 있었어요. 아파트는 분양과 함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업무 빌딩은 입주 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을 먼저 투입해야 했습니다. 사업자들이 주거 개발을 우선할수록 업무 시설은 뒤로 밀렸고 기업이 부족할수록 업무 빌딩 투자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업무 시설이 부족하니 기업 유치도 더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도시를 움직이던 연료가 어느 순간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된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고 멈춘 기능들을 밀어붙일 주체가 필요했습니다. 송도가 바로 그 문턱에 섰을 때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2015년 도시를 움직이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단계의 사업을 이끌어야 할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바로 그 문 앞에서 충돌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사업을 누가 어떻게 끌고 갈지를 두고 양측이 맞섰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신규 사업 착수와 아트센터 준공 등이 지연되거나 중단됐습니다. 분쟁은 고소와 고발을 거쳐 2019년 게일이 포스코 건설을 상대로 ICC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단계까지 번졌습니다. 이 싸움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위층 아파트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도시의 다음 단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조율해야 할 두 회사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핵심 개발 사업의 결정과 추진은 약 3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문제는 공사 일정표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송도가 멈춰있는 동안 기업 유치 경쟁은 계속됐어요. 기업이 새로운 도시로 직원을 보내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직원을 보내면 그 가족은 어디서 살 것인가? 아이는 어느 학교에 다닐 것인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가? 함께 일할 기업과 인력은 이미 모여 있는가? 송도에는 번쩍이는 빌딩이 있었지만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병원은 곧 들어옵니다. 학교도 곧 늘어납니다. 기업도 곧 더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업은 곧이라는 단어에 수백 명의 직원과 가족을 걸지 않아요. 몇 년 뒤 개발이 다시 움직였을 때는 다른 지역의 선택지도 이미 늘어난 뒤였습니다. 그 3년은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기업 유치 경쟁에서 송도가 선택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도시의 각 기능이 서로 먼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구조였어요. 기업은 학교와 병원이 먼저 갖춰지기를 기다렸고 생활시설은 충분한 수요가 생기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민은 일할 기업이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상가는 그 모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다음 단계만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송도 전체가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는 세계적인 성공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거대한 공장과 연구시설에는 사람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산업은 분명히 커졌어요. 그렇다면 왜 그 성공은 같은 송도 안에 상권 전체로 번지지 못했을까요? 공장과 연구시설이 성장한다고 기업 본사와 업무시설, 병원과 문화시설, 쇼핑과 소비공간까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이오는 송도의 한 축을 성공시켰지만 송도가 팔았던 것은 한 축이 아니라 도시 전체였습니다. 일하고, 머물고, 소비하는 기능이 함께 맞물려야 했지만 나머지 축은 여전히 뒤처져 있었어요. 2023년 인천시와 NSIC는 멈춘 개발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시의 시계를 다시 돌리려는 시도는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대신 버틴 사람들의 시계였어요. 아파트를 산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들어가 살 공간을 샀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산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손님을 샀습니다. 기업 직원과 새로 들어올 주민, 병원과 컨벤션 센터를 찾을 방문객이 언젠가 이 거리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약속에 돈을 건 거예요. 하지만 약속했던 손님보다 대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문을 열어도 예상했던 매출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닫히면 소유주는 월세를 낮춰 새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간판과 메뉴는 바뀌었지만 유리문 밖 풍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가게가 사라지면 빈 점포 안에는 철거하지 못한 집기와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만 남았습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위험을 떠안은 개인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하루 2시간 더 일한다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고 소유주가 월세를 더 깎는다고 비어있던 업무시설과 상권이 한꺼번에 채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도시에게 10년은 개발 계획을 고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10년은 대출을 갚고 가게를 버티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잃는 시간입니다. 도시는 내일 완성돼도 되지만 가게는 오늘 매출을 내야 합니다. 물론 상가를 산 사람들도 미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 스스로 투자했습니다. 기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고 모든 책임을 도시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믿고 돈을 건 이상 그 선택의 책임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감수한 투자 위험과 도시의 핵심 기능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뒤처진 위험이 같은 것이었느냐는 겁니다. 개인은 미래에 투자했지만 그 미래가 언제 완성될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의 시간이 멈추는 동안에도 대출이자와 관리비, 가계의 적자는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도의 미래가 도착하더라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임이 투자자의 판단에 더 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도시에 지연된 약속에 더 크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약속은 먼저 팔렸고 손님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송도의 상가를 산 사람들은 곧 완성도의 국제도시의 미래를 믿고 거액을 걸었습니다. 정작 그들 앞에 남은 건 불 꺼진 점포와 유리문마다 빼곡히 붙은 임대문이었습니다. 위층 아파트에는 불이 켜져 있고 센트럴파크에는 사람들이 걷고 대기업 건물에도 직원들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건물이 1층으로 내려가는 순간 풍경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텅 빈 복도와 간판만 걸린 가게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송도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불과 1년 만에 15배 폭등했고 주민 수에 비해 상가 면적도 주요 수도권 신도시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도시는 분명 살아있는데 왜 가장 먼저 문을 연 상가들부터 손님을 기다리다 무너진 걸까요?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가장 먼저 믿은 사람들은 왜 마지막에 빈 상가와 빚만 떠안게 된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상가가 송도의 실패 뒤에 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송도가 가장 화려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상가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송도는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처럼 보였어요. 바다였던 땅 위로 초고층 아파트가 솟아올랐고 센트럴파크와 국제학교, 컨벤션 센터와 기업 빌딩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투입된 돈만 약 24조 4천억 원. 평범한 신도시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를 통째로 새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베팅이었습니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고 학교와 병원이 채워지면 직원과 주민,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려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이고 먼저 문을 연 상가들은 그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약속대로라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빗나간 이유를 두고 사람들은 늘 도시 밖을 먼저 지목했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멀어서 그렇다. 주거 중심의 배드타운이라 유동인구가 부족하다. 넓게 퍼진 도시구조와 부족한 교통망이 상권을 죽였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남습니다. 9만 명도 되지 않던 송도의 인구는 불과 9년 만에 21만 명을 넘어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대기업도 빠르게 몸집을 키웠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도시가 아닌데도 상가는 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고 있던 숫자부터 잘못된 거예요. 송도의 균열은 사람이 몇 명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 들어왔는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업과 손님이 충분히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와 상가부터 분양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도시의 미래를 먼저 현금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모한 선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갯벌을 메운 땅에는 도로도, 공무원도, 학교도 없었습니다. 기업을 데려오려면 먼저 도시를 만들어야 했고 도시를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세운 NSIC는 주택 분양 수익을 공원과 도로, 학교와 컨벤션 센터 같은 기반 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연계 개발 방식을 택했습니다. 집을 먼저 팔아 도시의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기업과 업무 시설을 채워넣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민이 들어오는 속도만큼 일자리와 업무 시설, 상권도 함께 따라와야 했습니다. 답은 숫자 2개만 보면 선명해져요. 2025년 4월 인천시의회 자료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주택건설 용지 개발 진척률은 93%였습니다. 주택용지 대부분이 개발이나 착공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반면 상업 업무 용지는 47%에 머물렀습니다. 아파트 창문에는 불이 켜졌지만 그 사람들이 일하고 돈을 쓸 도시의 절반 이상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면 다음에는 업무 시설을 지어야 했습니다. 실제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개발은 다시 아파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판 것은 도시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시작된 뒤에도 주거 개발이 계속 앞서간 데에는 사업 구조의 차이도 있었어요. 아파트는 분양과 함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업무 빌딩은 입주 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을 먼저 투입해야 했습니다. 사업자들이 주거 개발을 우선할수록 업무 시설은 뒤로 밀렸고 기업이 부족할수록 업무 빌딩 투자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업무 시설이 부족하니 기업 유치도 더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도시를 움직이던 연료가
어느 순간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된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고 멈춘 기능들을 밀어붙일 주체가 필요했습니다. 송도가 바로 그 문턱에 섰을 때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2015년 도시를 움직이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단계의 사업을 이끌어야 할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바로 그 문 앞에서 충돌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사업을 누가 어떻게 끌고 갈지를 두고 양측이 맞섰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신규 사업 착수와 아트센터 준공 등이 지연되거나 중단됐습니다. 분쟁은 고소와 고발을 거쳐 2019년 게일이 포스코 건설을 상대로 ICC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단계까지 번졌습니다. 이 싸움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위층 아파트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도시의 다음 단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조율해야 할 두 회사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핵심 개발 사업의 결정과 추진은 약 3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문제는 공사 일정표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송도가 멈춰있는 동안 기업 유치 경쟁은 계속됐어요. 기업이 새로운 도시로 직원을 보내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직원을 보내면 그 가족은 어디서 살 것인가? 아이는 어느 학교에 다닐 것인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가? 함께 일할 기업과 인력은 이미 모여 있는가? 송도에는 번쩍이는 빌딩이 있었지만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병원은 곧 들어옵니다. 학교도 곧 늘어납니다. 기업도 곧 더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업은 곧이라는 단어에 수백 명의 직원과 가족을 걸지 않아요. 몇 년 뒤 개발이 다시 움직였을 때는 다른 지역의 선택지도 이미 늘어난 뒤였습니다. 그 3년은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기업 유치 경쟁에서 송도가 선택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도시의 각 기능이 서로 먼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구조였어요. 기업은 학교와 병원이 먼저 갖춰지기를 기다렸고 생활시설은 충분한 수요가 생기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민은 일할 기업이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상가는 그 모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다음 단계만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송도 전체가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는 세계적인 성공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거대한 공장과 연구시설에는 사람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산업은 분명히 커졌어요. 그렇다면 왜 그 성공은 같은 송도 안에 상권 전체로 번지지 못했을까요? 공장과 연구시설이 성장한다고 기업 본사와 업무시설, 병원과 문화시설, 쇼핑과 소비공간까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이오는 송도의 한 축을 성공시켰지만 송도가 팔았던 것은 한 축이 아니라 도시 전체였습니다. 일하고, 머물고, 소비하는 기능이 함께 맞물려야 했지만 나머지 축은 여전히 뒤처져 있었어요. 2023년 인천시와 NSIC는 멈춘 개발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시의 시계를 다시 돌리려는 시도는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대신 버틴 사람들의 시계였어요. 아파트를 산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들어가 살 공간을 샀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산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손님을 샀습니다. 기업 직원과 새로 들어올 주민, 병원과 컨벤션 센터를 찾을 방문객이 언젠가 이 거리를 가득 채울 것이라는 약속에 돈을 건 거예요. 하지만 약속했던 손님보다 대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문을 열어도 예상했던 매출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닫히면 소유주는 월세를 낮춰 새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간판과 메뉴는 바뀌었지만 유리문 밖 풍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가게가 사라지면 빈 점포 안에는 철거하지 못한 집기와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만 남았습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위험을 떠안은 개인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하루 2시간 더 일한다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고 소유주가 월세를 더 깎는다고 비어있던 업무시설과 상권이 한꺼번에 채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도시에게 10년은 개발 계획을 고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10년은 대출을 갚고 가게를 버티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잃는 시간입니다. 도시는 내일 완성돼도 되지만 가게는 오늘 매출을 내야 합니다. 물론 상가를 산 사람들도 미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 스스로 투자했습니다. 기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고 모든 책임을 도시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믿고 돈을 건 이상 그 선택의 책임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감수한 투자 위험과
도시의 핵심 기능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뒤처진 위험이 같은 것이었느냐는 겁니다. 개인은 미래에 투자했지만 그 미래가 언제 완성될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의 시간이 멈추는 동안에도 대출이자와 관리비, 가계의 적자는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도의 미래가 도착하더라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임이 투자자의 판단에 더 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도시의 지연된 약속에 더 크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